여러가지 전략, 배신이 유일한 합리적인 전략임을 예측할 수 있는 단순한 게임과는 달리 반복 방식의 게임은 다수의 전략적 선택의 여지를 제공한다. 단순한 게임에서는 협력과 배신 두 가지 전략만이 가능하다. 그렇지만 반복 방식에서는 여러 가지 전략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느 것이 최선인가는 결코 분명치 않다. 예컨대 대개의 경우는 협력 카드를 내는데 무작위로 선정된 10% 정도의 게임에서는 배신 카드를 낸다는 전략은 몇천 가지 전략 중 하나에 불과하다. 또는 지난 게임의 결과에 조건적인 전략을 택할 수도 있다. 앞에서 살펴본 원한자가 그 예이다. 원한자는 얼굴을 잘 기억하며 기본적으로는 협력적이지만 상대 경기자가 앞서 자신을 배신한 적이 있으면 자신도 배신한다. 이 외에 보다 관대하고 더 단기적인 기억력을 수반하는 전략도 있을 것이다. 분명히 반복 게임에서 취할 수 있는 전략은 무궁무진하다. 그 많은 전략 중에서 어느 것이 최선인지 찾아낼 수 있을까? 이것은 엑슬로드 스스로가 던진 질문이었다. 그는 게임 이론 전문가에게 전략을 제안하도록 시합 광고를 냈다. 여기서 전략은 미리 프로그램된 행동의 규칙이었고 응모자들은 전략 아이디어를 컴퓨터 언어로 보내왔는데 14가지 전략이 제안됐다. 엑셀로드는 보다 나은 비교를 위해 랜덤이라는 15번째 전략을 추가했다. 이 전략은 협력과 배신의 카드를 아무렇게나 내는 것으로 일종의 기준선인 무전략 역할을 하는 것이었다. 만일 어떤 전략이 랜덤보다 이익이 좋지 않으면 그것은 상당히 나쁜 것임에 틀림없다. 엑슬로드는 15개의 전략을 공통의 프로그램 언어로 번역하여 대형 컴퓨터로 서로를 대진시켰다. 각각의 전략은 다른 모든 전략, 자기 자신의 사본도 포함하여 다른 모든 전략과 순차적으로 짝을 지어 반복된 죄수의 딜레마 게임을 했다. 15개의 전략이 있었기 때문에 컴퓨터로 행해지는 게임은 15 곱하기 15, 즉 225가지였다. 각각의 대전에서 200회의 승부가 끝나면 점수를 총계해서 승자를 정했다. 표 3. 엑슬로드 컴퓨터 토너먼트. 여러가지 결과에서 내가 얻는 이득. 당신의 패. 협력 배신. 나의 패. 협력 배신. 협력 대 협력. 꽤 좋음. 상호 협력에 대한 보상 3점. 협력 대 배신, 매우 나쁨, 봉으로서 뜯김, 0점. 배신, 매우 좋음, 배신 대 협력, 매우 좋음, 배신의 유혹, 5점. 배신 대 배신, 꽤 나쁨, 상호 배신에 대한 벌, 1점, 1점. 어떤 전략이 어떤 특정 상대에게 이겼는가는 우리의 관심사가 아니다. 우리의 관심사는 어떤 전략이 15개 상대와의 대전 모두를 합계했을 때 최대의 돈을 누적하느냐다. 돈이라는 것은 단순히 표 3에 나타난 것처럼 주어지는 점수를 의미한다. 즉 상호 협력은 3점, 배신의 유혹은 5점, 상호 배신의 벌은 1점, 앞게임에서의 가벼운 벌금에 상응한다. 봉이 뜯기는 경우는 0점, 앞게임에서의 무거운 벌금에 상응한다. 하나의 전략이 달성할 수 있는 최고 점수는 15,000점, 매회 5점씩 200회. 그것을 15개 모든 상대에게서 얻으면 15,000점이었다.
가능한 최저 점수는 0점이었다. 말할 것도 없이 이 두 가지의 극단적인 예는 실제로 나타나지 않았다. 하나의 전략이 15개의 전략과 대전하는 동안 평균적으로 얻을 수 있는 최고 점수는 600점을 훨씬 넘어서지 못할 것이다. 이것은 두 경기자 모두 협력하여 200회의 게임에서 3점씩 획득했을 때 각각의 경기자가 얻는 득점이다. 만일 어느 누구든 배신의 유혹에 굴복하면 다른 경기자의 보복, 제한된 전략의 대부분은 모종의 보복 행동을 포함한다. 만일 어느 누구든 배신의 유혹에 굴복하면 다른 경기자의 보복 때문에 600점보다 낮은 점수로 끝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우리는 600점을 기준으로 하여 모든 점수를 이 기준율의 백분율로 표시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이론적으로 최고 166% 1000점까지 얻을 수 있으나 실제로 평균 점수가 600점을 넘는 전략은 없었다. 이 토너먼트에서 참여자는 인간이 아닌 컴퓨터 프로그램, 즉 미리 프로그램된 전략이라는 것을 생각하기 바란다. 이 프로그램을 작성한 사람은 육체의 프로그램을 만드는 유전자와 같은 역할을 한 셈이다. 사장의 컴퓨터 체스와 안드로메다 컴퓨터를 생각해보라. 전략은 각 작성자의 소형 대리인으로 생각할 수 있다. 실제로 작성자는 두 가지 이상의 전략을 제안할 수도 있었다. 작성자 한 사람이 그 시합에 전략 여러 개를 무더기로 넣고 이 중 하나가 다른 전략의 회생으로 이득을 취하게 하는 것은 부정 행위에 해당한다. 엑슬로드도 아마 이를 허락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과 순진한 시험꾼. 교묘한 전략이 여러 개 제안되었다. 물론 그 작성자의 교묘함에는 훨씬 못 미치는 것이겠지만 말이다. 승리를 거둔 전략은 놀랍게도 가장 단순하고 가장 덜 교묘해 보이는 전략이었다. 그것은 이에는 이, 눈에는 눈, tit for tat, 앞으로는 줄여서 TFT라 하겠다. 이라 불리는 전략으로 제안자는 저명한 심리학자이자 게임 이론가인 토론토 대학교의 아나톨 라포포트 교수였다. TFT는 최초의 승부는 협력으로 시작하고 그 이후에는 단순히 상대의 압수를 흉내낸다. TFT 전략이 관여하는 게임은 어떻게 진행되는가? 언제든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상대에 따라 달라지게 마련이다. 먼저 상대 선수도 TFT라고 가정해보자. 각 전략은 다른 14개의 전략 외에 자기 자신의 사범과도 경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양자 모두 협력부터 시작한다. 다음번에는 각각 상대가 이전에 낸 패를 내는데 그 패는 협력이다. 따라서 양쪽 모두 게임이 끝날 때까지 협력을 계속하여 600점이라는 기준 점수의 100%를 얻게 된다. 자, 다음은 TFT가 순진한 시험꾼 나이브 프로버이라 불리는 전략과 경기를 할 때를 생각해보자. 이 전략은 실제 엑슬로드의 시합에는 들어가지 않았으나 배울 점이 있는 전략이다. 기본적으로
TFT와 같으나 10회 중 무작위로 한 번 정도 이유 없이 배신하여 높은 배신의 유혹 점수를 받는다. 이 시험에서 순진한 시험꾼이 시험 삼아 배신하기 전까지는 두 경기자 모두 TFT나 다름없다. 오랫동안 상호 이익이 있는 협력이 계속되면서 두 경기자는 기준점 100%를 얻게 된다. 그러나 갑자기 예고도 없이 예컨대 8번째 수에서 순진한 시험꾼이 배신한다. TFT는 물론 이 수에서는 협력 카드를 내기 때문에 봉으로서 상대방에게 뜯기면서 0점을 받게 된다. 순진한 시험꾼은 그 배신으로 5점을 얻기 때문에 이득을 보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다음의 승부에서는 TFT가 보복한다. 상대의 압수를 흉내내는 규칙에 따라 배신 카드를 낸다. 한편 순진한 시험꾼은 자신의 규칙에 따라 상대의 협력이라는 수를 모방한다. 그래야 순진한 시험꾼은 봉이 되어 0점을 얻는 데 반해 TFT는 5점이라는 높은 점수를 얻는다. 다음 승부에서는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될지 모르겠지만 순진한 시험꾼이 TFT의 배신에 보복한다. 그리고 그 반대 상황이 번갈아 계속된다. 이렇게 진행되는 동안 두 경기자는 승부당 평균 2.5점을 받는다. 5점과 0점의 평균. 이것은 두 경기자가 계속 상호 협력하여 꾸준히 모을 수 있는 3점보다 낮다. 이것이 앞에서 설명하지 않은 부가적인 조건이 필요한 이유다. 따라서 순진한 시험꾼이 TFT와 게임할 때 두 경기자가 얻는 점수는 TFT끼리 게임하는 경우보다 낮다. 그리고 만일 순진한 시험꾼끼리 게임하면 양쪽 모두의 득점은 훨씬 더 안 좋을 것이다. 왜냐하면 배신과 그 보복의 연쇄가 더 일찍 시작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후회하는 시험꾼. 이번에는 후회하는 시험꾼 (remorseful prober) 이라는 또 하나의 전략에 관해 생각해보자. 후회하는 시험꾼은 순진한 시험꾼과 닮았으나 보복의 연쇄를 타파하고자 적극적인 방책을 강구한다는 점에서 다르다. 그러려면 후회하는 시험꾼은 TFT나 순진한 시험꾼보다 더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 후회하는 시험꾼은 이번에 자기가 자발적으로 배신했는지 그리고 그 결과 즉각적 보복을 당했는지를 기억한다. 그리고 만일 그랬다면 이에 대한 후회의 징표로 보복 없이 한 번의 자유로운 선택을 상대방에게 허락한다. 이것은 상호 보복의 연쇄가 미연에 방지됨을 의미한다. 후회하는 시험꾼과 TFT가 게임한다고 상상해보면 상호 보복의 연쇄가 신속히 진압될 것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게임의 대부분은 상호 협력으로 끝나고
양쪽 경기자 모두 그 결과로서 많은 점수를 얻을 수 있다. 후회하는 시험꾼은 TFT와의 승부에서 순진한 시험꾼보다 더 높은 점수를 획득할 수는 있으나 TFT가 서로 대전했을 때만큼 좋은 점수를 얻지 못한다. 엑슬로드의 토너먼트에 참가한 전략 중 어떤 것은 후회하는 시험꾼과 순진한 시험꾼 전략보다 세련되지만 단순한 TFT보다는 평균적으로 낮은 득점에 그치고 만다. 실제로 모든 전략, 랜덤을 제외하고 중에서 가장 성공률이 낮았던 것은 가장 복잡한 전략이었다. 익명의 인물이라는 사람이 제안했던 것인데 이것은 즐거운 추측을 불러일으켰다. 이 익명의 인물은 누구일까? 펜타곤의 배후 세력일까? CIA 국장일까? 헨리 키신저일까? 아니면 엑슬로드 자신일까? 우리는 결코 알 수가 없을 것이다. 제안된 특정 전략을 상세히 검토하는 것이 이렇게 재미있기만 한 일은 아니다. 그리고 이 책은 컴퓨터 프로그램 작성자의 창의성에 관한 것이 아니다. 어떤 기준에 따라 전략들을 분류한 다음 각 범주의 성공도를 검토하는 것이 더 재미있다. 엑슬로드에 따르면 가장 중요한 범주는 마음씨 좋은 전략군이다. 마음씨 좋은 전략은 먼저 배신하는 일이 결코 없는 전략으로 정의된다. TFT가 그 일례인데 이 전략은 배신할 수 있기는 하지만 보복으로서만 배신한다. 순진한 시험꾼과 후회하는 시험꾼은 상대방이 배신을 선동하지 않을 때에도 때때로 배신함으로 못된 전략이다. 토너먼트에 참가한 15개의 전략 중 8개는 마음씨 좋은 전략이었다. 중요한 것은 득점이 높은 상위 8위가 모두 마음씨 좋은 전략이었으며 못된 전략 7개가 하위를 차지했다는 사실이다. TFT는 평균 504.5점을 얻었는데 이는 기준점인 600점의 84%로 고득점이다. 다른 마음씨 좋은 전략들도 이보다 조금 낮은 83.4%에서 78.6% 사이의 점수를 얻었다. 이 점수와 못된 전략 중에서 최고로 성공한 그램스캠프가 얻은 66.8% 사이에는 큰 격차가 있다. 이 게임에서 마음씨 좋은 놈이 성공한다는 것은 꽤 설득력 있다. 관대, 엑슬로드가 사용한 또 하나의 전문 용어는 관대, forgiving이다. 관대한 전략은 보복하는 일은 있으나 단기의 기억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오래된 악행은 쉽게 잊어버린다. TFT는 관대한 전략이다. 배신자에 대해 그 즉시 가볍게 벌하고 그 후에는 과거를 씻은 듯이 잊는다. 10장에서 원한 자는 전혀 관대하지 않다. 이 전략의 기억력은 게임이 끝날 때까지 지속된다. 한 번이라도 자기를 배신한 적이 있는 상대에 대해서는 그 원한을 결코 잊지 않는다. 형식상 원한자와 동일한 전략이 엑슬로드의 토너먼트에서는 프리드먼이라는 이름으로 제출되었으나 성적은 별로 좋지 않았다. 모든 마음씨 좋은 전략 중에 프리드먼 전략은 전혀 관대하지 않음에도 구분상 마음씨 좋은 전략임에 주의하라.
원한자 프리드먼의 성적은 끝에서 두 번째였다. 관대하지 않은 전략이 성적이 좋지 못한 이유는 적이 후회하는 전략일 경우에도 상호 보복의 연쇄를 타파할 수 없기 때문이다. TFT보다 더 관대한 전략도 있다. 두 번은 봐준다. tit for tat. 이후 TFTT로 줄여 칭한다. 는 전략 두 번은 봐준다는 전략은 적이 연거푸 두 번 배신하는 것을 용납하고 나서 보복한다. 지나치게 도량이 넓은 전략이라고 생각될지도 모르지만 엑슬로드는 누군가가 이 토너먼트에 TFTT를 제안했었다면 승리를 거두었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냈다. 그 이유는 이 전략이 상호 보복의 연쇄를 잘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TFTT 두 번은 봐줍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승리하는 전략에 두 가지 특징이 있다는 것을 알아냈다. 즉 마음씨 좋음과 관대다. 유토피아에서나 나올 법한 마음씨 좋고 관대하면 이득이 된다는 이 결론은 너무 꾀를 부려 미묘하게 못된 전략을 제출한 전문가들에게는 놀라운 것이었다. 또 한편 마음씨 좋은 전략을 제출한 사람까지도 TFTT만큼 관대한 전략을 감히 제출하지는 못했다. 엑슬로드는 두 번째 토너먼트를 선언했다. 응모한 62개 전략에 랜덤을 추가하여 전부 63개 전략이 참여하게 되었다. 이번에는 한 게임당 승부를 200회로 고정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이후에 다시 논하기로 하자. 이번에도 역시 득점을 기준점, 즉 항상 협력했을 때의 득점에 대한 백분율로 나타낼 수 있다. 다만 그 기준점은 더 복잡한 계산을 필요로 하며 더 이상 600점이 아니다. 두 번째 토너먼트의 프로그램 작성자들에게는 TFT와 그 밖의 마음씨 좋은 전략, 관대한 전략의 효율성에 관한 엑슬로드의 분석과 함께 첫 번째 토너먼트의 결과가 제공되었다. 참가자들이 이 배경 정보를 어떤 식으로든 고려할 것은 당연했다. 실제로 그들은 두 가지 사고의 유파로 나뉘었다. 이 중 하나는 마음씨 좋고 관대한 것이 승리로 이끄는 속성이라고 생각하여 마음씨 좋고 관대한 전략을 제출했다. 메이너드 스미스는 훨씬 관대한 TFTT 전략을 제출하기까지 했다. 또 다른 유파는 많은 동료들이 엑슬로드의 논문을 읽고 이번에는 마음씨 좋고 관대한 전략을 제출할 것이라 생각하고 약자들을 등쳐먹고자 못된 전략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못된 전략은 또다시 성적이 좋지 않았다. 라포포트가 제출했던 TFT가 또다시 승자가 되었으며 기준점의 96%라는 높은 점수를 기록했다. 그리고 또다시 마음씨 좋은 전략은 대체로 못된 전략보다 성공적이었다. 상위 15개 중 하나만 제외하면 모두 마음씨 좋은 전략이었고 하위에서 15개 중 하나만 제외하면 모두 못된 전략이었다. TFTT는 제출되었다면 첫 번째 토너먼트에서는 이겼을지 모르지만 두 번째 토너먼트에서는 이기지 못했다. 이번 토너먼트에는 그와 같이 솔직한 약자를 무정하게 짓밟을 수 있는 더 미묘한 못된 전략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이와 같은 토너먼트의 중요한 문제점을 드러낸다.
즉 전략의 성공은 어떤 다른 전략이 즉 전략의 성공은 어떤 다른 전략이 제출되느냐에 달려있다. 전략의 성공은 어떤 다른 전략이 제출되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이다. 이것이 첫 번째 토너먼트에서는 TFT가 승자가 될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두 번째 토너먼트에서는 비교적 하위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설명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그러나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이 책은 컴퓨터 프로그램 작성자의 창의성에 관한 책이 아니다. 보다 일반적이고 보다 덜 자의적인 의미에서 어느 것이 진정으로 최선의 전략인지 판단하는 객관적인 방법이 있을까? 여기까지 읽은 독자는 이미 진화적으로 안정한 전략에 대한 이론에서 그 답을 발견할 준비가 되어 있을 것이다. 엑슬로드가 초기의 결과를 사람들에게 회람하고 두 번째 토너먼트에 전략을 제출하도록 초청했을 때 나도 거기 끼어 있었다. 나는 그에 응하지 않는 대신에 한 가지 제안을 했다. 엑슬로드는 이미 ESS의 관점에서 사고하기 시작했지만 그러한 생각이 매우 중요하다고 느꼈던 나는 그에게 편지를 보내 해밀턴과 접촉하도록 권했던 것이다. 당시 해밀턴은 엑슬로드와 같은 미시간 대학교 내 다른 학과에 있었는데 엑슬로드는 그 사실을 몰랐다. 엑슬로드는 즉시 해밀턴과 만났고 이후 두 사람의 연구 결과가 공동 논문으로 1981년 사이언스지에 발표되었다. 이 논문은 전미 과학진흥협회의 뉴콤 클리블랜드 프라이즈를 수상했다. 이 논문에서 엑슬로드와 해밀턴은 반복된 죄수의 딜레마의 유쾌하고 기발한 생물학적 신뢰 몇 가지를 고찰한 것과 더불어 ESS적 접근 방식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었다고 나는 생각한다. ESS적 접근 방식 ESS 진화적으로 안정한 전략 Evolutionarily Stable Strategy 즉 접근 방식을 엑슬로드가 두 토너먼트에 적용한 리그전 방식과 비교해보자. 리그전 방식이란 각각의 전략이 다른 전략들과 돌아가면서 모두 대전하는 방식이다. 그러니까 게임 이론과 진화의 측면에서의 진화적으로 안정한 전략과 게임 이론에서의 안정한 전략 TFT, Tit for Tat가 상호 관련이 있다. 연결점이 있다. 리그전 방식이란 각각의 전략이 다른 전략들과 돌아가면서 모두 대전하는 방식이다. 한 전략의 최종 득점은 다른 전략 모두와의 대전에서 획득한 점수의 총계다. 따라서 리그전 방식의 토너먼트에서 승리하려면 리그전 방식이라면 또 달라진다는 거지. 따라서 리그전 방식의 토너먼트에서 승리하려면 사람들이 당시 제출했던 모든 다른 전략에 잘 대항해야만 한다. 폭넓은 여러 전략들에 대해 잘 대항하는 전략을 엑슬로드는 강건하다라고 부른다. 로버스트. TFT는 강건한 전략으로 판명되었다. 그러나 사람들이 당시 제출했던 일련의 전략들은 제멋대로인 임의의 전략들이다.
앞서 우리가 걱정했던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엑슬로드의 첫 번째 토너먼트에서 참가자의 거의 절반이 마음씨 좋은 전략이었다는 것도 우연이었다. 이와 같은 환경 속에서 TFT가 이겼던 것이며, 같은 환경에서는 TFTT도 만약 참가했더라면 이겼을 것이다. 그러나 우연히도 참가자의 거의 모두가 못된 전략이었다고 상상해보자. 이것은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결국 제출된 14가지 전략 중 6가지는 못된 전략이었다. 만일 13가지 전부가 못된 전략이었다면 TFT는 이기지 못했을 것이다. 이 환경은 TFT에게 맞지 않았을 것이다. 획득 상금뿐만 아니라 전략 간 성공도의 순위도 어떤 전략이 우연히 참가하였는가에 바꾸어 말하면 인간의 불안정한 변덕스러움만큼 자의적인 것에 좌우된다. 이 자의성을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 바로 ESS적 사고를 통해서다. TFT가 무조건 경쟁 있는 전략은 아니다. 이것이 경쟁력 있는 전략인가 아닌가는 상대 전략이 무엇인가에 따라 결정될 뿐이다. 앞서 언급한 대로 ESS의 중요한 특징은 그 전략이 전략들의 집단 내에서 이미 다수를 점하고 있을 때 계속 좋은 성적을 얻게 된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TFT가 ESS라는 것은 TFT가 우위를 점하는 환경에서는 TFT가 잘해 나갈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을 우리는 일종의 강건함으로 간주할 수 있다. 진화론자로서 우리는 이것을 무엇보다 중요한 강건함이라고 보고 싶을 것이다. 왜 그렇게 중요한가? 왜냐하면 다윈주의의 세계에서 승리는 돈으로 지불되는 것이 아니라 자손의 수로 지불된다. 다윈주의 세계에서 승리는 돈으로 지불되는 것이 아니라 자손의 수로 지불되기 때문이다. 다윈주의자에게 성공적인 전략은 전략들의 집단 내에서 그 수가 많은 것들이다. 어떤 전략이 계속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 전략이 다수일 때, 즉 자기 자신의 사본이 많은 환경에서 특히 잘 되어야 한다. 엑슬로드는 실제로 제3라운드의 토너먼트를 자연 선택이 벌어지는 식으로 실시하여 ESS를 구하려고 했다. 하지만 그는 그것을 제3라운드라고 부르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는 새로운 참가자를 불러 모으지 않고 2라운드의 63가지 전략을 그대로 썼기 때문이다. 나는 이것을 제3라운드로 부르는 것이 편리하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처음 두 라운드의 리그전 방식 토너먼트 사이보다 제3라운드와 이전의 두 라운드 사이에 더 근본적인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엑슬로드는 이 63가지 전략을 다시 컴퓨터에 입력해 제1세대를 만들었다. 따라서 제1세대의 환경에서는 63가지 전략 모두 균등하게 분포해 있었다. 제1세대가 끝날 때 각 전략의 득점은 돈이나 점수가 아닌 부모, 무성생식형과 동일한 자손의 수로 산출되었다. 세대가 지나면서 어떤 전략은 수가 점점 줄어들어 최종적으로는 절멸한 반면 다른 전략은 점점 수가 많아졌다. 따라서 전략의 비율이 변하면서 다음 단계의 게임에 펼쳐질 환경도 변하게 되는 것이다. 마침내 대략 1000세대를 경과한 후에 비율이 더 이상 변하지 않고 환경도 더 이상 변하지 않게 되었다. 안정 상태에 도달한 것이다. 여기까지 오는 동안 여러 가지
여기까지 오는 동안 여러 가지 전략의 성쇠는 내가 돌린 사기꾼, 봉, 원한자에 대한 컴퓨터 시뮬레이션에서처럼 오르락내리락 했다. 몇 개의 전략은 처음부터 사라졌고 대부분은 200세대를 넘지 못했다. 못된 전략 중 한두 개는 처음에는 빈도가 높아졌으나 나의 시뮬레이션에서 사기꾼 전략처럼 그 번영은 잠깐뿐이었다. 못된 전략 중에 200세대 이상 살아남은 유일한 전략은 해링턴 전략이었다. 해링턴은 처음 150세대 동안 급격하게 증가했다. 이후 천천히 감소해 1000번째 세대쯤에는 절멸에 접근해 있었다. 해링턴이 일시적으로 성공적이었던 것은 내 시뮬레이션에서 사기꾼과 같은 이유다. 해링턴은 TFTT, 너무 관대한 전략같이 연약한 상대가 있으면 이들을 착취했다. 이후 연약한 패가 절멸하면 더 이상 손쉬운 상대가 없으므로 해링턴은 이들의 뒤를 따라 절멸에 이르렀다. 연약한 패가 절멸하면 더 이상 손쉬운 상대가 없으므로 해링턴은 이들의 뒤를 따라 절멸에 이르렀다. 이제 경기장은 TFT처럼 마음씨가 좋으면서도 붕괴할 줄 아는 전략의 동무대가 되었다. 마음씨가 좋으면서도 붕괴할 줄 아는 전략의 동무대. 실제로 TFT는 제3라운드의 게임 6회 중 5회에서 1위가 되었다. 제1, 2라운드에서와 마찬가지로 말이다. 마음씨가 좋으면서도 붕괴할 줄 아는 다른 5개의 전략도 결국 거의 TFT만큼 성공했다. 집단 내에서 빈도가 높아졌다. 실제로 그 중 하나가 나머지 한 개의 게임에서 승자가 되었다. 못된 전략이 모두 절멸하고 나면 어떤 마음씨 좋은 전략도 TFT나 서로 간에 구별할 수 없게 된다. 왜냐하면 이들은 모두 마음씨가 좋아 상대방에게 협력의 카드를 내놓기 때문이다. 이처럼 구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TFT가 ESS처럼 보이지만 은밀하게 진짜 ESS는 아니다. 어떤 전략이 ESS가 되려면 그것이 흔한 전략일 때 희소한 돌연변이 어떤 전략이 ESS가 되려면 그것이 흔한 전략일 때 희소한 돌연변이 전략이 침입했더라도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되새기기 바란다. 그렇지. 어떤 전략이 ESS가 되려면 그것이 흔한 전략일 때 희소한 돌연변이 전략이 침입하더라도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되새기기 바란다. TFT가 어떤 못된 전략의 침입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또 다른 마음씨 좋은 전략의 침입에 대해서는 어떨 것인가는 전혀 다른 문제다.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마음씨 좋은 전략의 집단 내에서는 어느 것이든 모두 똑같이 모두 언제나 협력한다. 그래서 완전히 성인처럼 항상 협력하는 다른 어떤 마음씨 좋은 전략도 TFT보다 더 우월하지는 않더라도 눈에 띄지 않고 집단에 끼어들 수 있다. 그러므로 TFT가 ESS가 아니다. 온 세상이 마음씨 좋은 상태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TFT를 ESS로 간주할 수 있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그렇지,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나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눈여겨보기 바란다. TFT와는 달리 항상 협력하는 전략은 항상 배신하는 전략처럼 못된 전략의 침입에 대해 안정적이지 못하다. 항상 배신하는 전략은 항상 협력하는 전략을 이긴다. 매번 배신에 대한 유혹의 고득점을 얻기 때문이다.
항상 배신하는 것과 같은 못된 전략은 항상 협력하는 것과 같은 너무 마음씨 좋은 전략의 개수를 적게 유지시킨다. 그러나 비록 TFT가 진짜 ESS는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마음씨가 좋으면서도 보복적인 TFT와 유사한 전략들의 혼합 전략이 실제로 ESS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아마도 적절할 것이다. 이러한 혼합 전략은 조금 못된 측면을 포함하고 있을 수도 있다. 로버트 보이드와 제프리 로브바움은 엑슬로드의 연구에 대한 아주 흥미로운 후속 연구 중 하나에서 TFTT와 의심 많은 TFT의 혼합 전략을 고찰하였다. 의심 많은 TFT는 구분상 못된 전략이긴 하지만 아주 못된 것은 아니다. 이 전략은 최초의 대전 이후에는 TFT와 똑같이 행동하지만 최초의 대전에서는 꼭 배신한다. 이 전략은 최초의 대전 이후에서는 TFT와 똑같이 행동하지만 최초의 대전에서는 꼭 배신한다. 그럼 어떻게 돼? 엇갈리게 되잖아. 엇갈리게 되는데 이 때문에 못된 전략으로 구분되는 것이다. TFT가 전면적으로 우위를 점하는 환경에서 의심 많은 TFT는 번영할 수 없다. 왜? 왜냐하면 그 최초의 배신이 이후 상호 배신의 연쇄를 일으키기 때문이다. 그렇지. 최초의 배신이 이후 상호 배신의 연쇄를 일으키기 때문이다. 한편 의심 많은 TFT의 상대가 TFTT라면 TFTT가 매우 관대하기 때문에 이 연쇄의 싹을 잘라버린다. 양쪽 모두 적어도 기준점, 즉 모두 C학점으로 게임을 마치며 의심 많은 TFT는 최초의 배신에 대한 보너스 점수를 얻는다. 보이드와 로브바움은 TFT의 집단이 TFTT와 의심 많은 TFT의 혼합 전략의 침입에 영향을 받으며 이 혼합 전략은 번영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물론 이 혼합 전략이 이와 같은 형태로 침입할 수 있는 유일한 전략은 아니다. 아마도 조금 못된 전략과 마음씨 좋고 매우 관대한 전략의 혼합 전략으로서 두 전략이 함께 침입하여 성공할 수 있는 조합은 매우 많이 있을 것이다. 이것은 인간 생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측면들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엑슬로드는 TFT가 ESS가 아님을 인식하고 있었고 이를 설명하기 위해 집단적으로 안정한 전략 (Collectively Stable Strategy)이라는 표현을 만들어냈다. 진짜 ESS와 마찬가지로 동시에 둘 이상의 전략이 집단적으로 안정할 수 있다. 그리고 어떤 전략이 하나의 집단에서 우위를 점하는지는 운에 달려 있다. 운에 달려 있다. 얄미운 TFT라. 의심 많은 TFT다. TFT뿐만 아니라 항상 배신하는 전략도 안정하다. 이미 항상 배신하는 전략이 우위를 차지하게 된 집단에서는 다른 어떤 전략도 더 잘
해나갈 수 없다. 우리는 이 시스템을 쌍안정, 바이스테이블의 시스템, 즉 한편에 항상 배신이라는 안정점이 있고 다른 한편에 TFT 또는 주로 마음씨가 좋지만 보복도 하는 전략들의 혼합이라는 안정점이 있는 시스템으로 간주할 수 있다. 어느 쪽이든 집단 내에서 먼저 우위를 차지하는 전략이 그대로 우위에 머물게 된다. 어느 쪽이든 집단 내에서 우위를 차지하는 전략이 그대로 우위에 머물게 된다. 경계 지점에서는 배신이 불리하다. 쌍안정의 시스템. 쌍안정의 시스템. 여기서 우위란 양적인 면에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TFT가 항상 배신하는 전략보다 더 잘 해나가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수가 있어야만 하는가? 그것은 이 특정한 게임에서 물주가 지불하겠다고 공표한 금액의 명세에 따라 달라진다. 여기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은 칼날처럼 예리하게 운명을 좌우하는 임계 빈도가 존재한다는 것뿐이다. 칼날의 한쪽 면에서는 TFT의 빈도가 임계 빈도를 초과하여 선택은 TFT를 점점 더 선호하게 된다. 칼날의 다른 면에서는 항상 배신하는 전략이 임계 빈도를 초과하여 선택은 점점 더 항상 배신하는 전략을 선호하게 된다. 이 칼날에 해당하는 것을 이미 10장의 원한자와 사기꾼의 이야기에서 살펴본 바 있다. 그러므로 어떤 집단이 칼날의 어느 쪽에서 출발하느냐, 어떤 집단이 칼날의 어느 쪽에서 출발하느냐, 칼날의 어느 쪽에서 출발하느냐, 칼날의 어느 쪽에서 출발하느냐, 조건 있는 쪽이 조금 더 유리하다. 이건 분명히 중요하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하여 어떤 집단이 칼날의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건너갈 수 있는지 알 필요가 있다. 항상 배신하는 쪽에 이미 자리 잡고 있는 집단에서 출발해보자. 소수의 TFT 개체는 호혜적인 이익을 얻을 만큼 충분히 만나지 못한다. 따라서 자연 선택은 집단을 더욱더 극단적인 항상 배신 쪽으로 민다. 그렇지. 복잡해지는 개체가 진화하는 개체가 있고 단순화하는 진화의 개체도 있다. 그 예로 바이러스를 들 수 있다. 우연한 계기로 이 집단이 칼날을 건널 수만 있다면 집단은 TFT 쪽으로 미끄러져 내릴 수 있을 것이며 모든 물주 또는 자연에게서 점수를 얻어가며 더 잘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물론 이들 집단은 집단으로서의 의도도 목적도 갖지 않는다. 칼날을 건너려는 노력 같은 것은 하지 않는다. 방향성을 갖지 않는 자연의 힘이 어쩌다 칼날을 건너도록 이끌 때만 칼날을 건너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 한 가지 답은 우연히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연이라는 것은 모른다는 것을 표현하는 단어일 뿐이다. 그것은 무엇인가 알려지지 않은 또는 불특정한 이유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우연보다는 조금 더 나은 답을 찾을 수 있다. 우리는 소수파인 TFT 개체의 수가 어떻게 임계값 이상으로 늘어날 수 있는지 그 실제적 방법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다. 즉 TFT 개체가 충분한 수만큼 뭉쳐서
모두 물주에게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즉 TFT 객체가 충분한 수만큼 뭉쳐서 모두 물주에게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가능한 방법을 탐구하는 것이다.